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제목이 나의 죽음을 숨기지 말라예요. 나의 죽음을 숨기지 말라. 요즘에 유독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럴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너무 많이 돌아가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리고 또 병원에서 무수암 이런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버지 모르신대요. 지금 얼마나 남으셨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안 남았다 그러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일단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목이 뭐냐면 나의 죽음을 숨기지 말라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내 생에 남아있는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그런데 그 이벤트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아들이에요? 아니면 아버지예요? 환자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할까요? 모르는 게 중요할까요? 왜 그런지 한번 서서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가족이 죽음에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네 가지 유형의 죽음 인지 방식이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폐쇄형이에요. 폐쇄형. 이건 뭐냐면 가족 간에 원래 특별히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로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나 봐요. 이제 돌아가신다는데 그래도 끝까지. 두 번째는 의심형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 거예요. 뭔가 병원 갔다 오더니. 그래서 내가 죽나? 이런 의심은 하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굉장히 괘씸하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상호 기만형이 있대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서로 죽음에 대해서는 피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도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가족도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네 번째가 개방형인데 그냥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여기서 마음의 준비라고 하는 건 죽음을 말할, 이것은 사실은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전달할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곧바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개방형. 가장 건강한 게 뭘까요? 개방형. 국립암센터에서 조사를 했대요. 환자가 진실을 알기 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암 환자, 말기암 환자, 당사자는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한 게 96%였대요. 그런데 가족은 76%만 환자가 알기를 원했대요. 두 번째는 누가 환자에게 말기암이라는 사실을 알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누구한테 듣고 싶은가? 자, 환자는 누구한테 듣고 싶을 것 같으세요? 의사한테, 가족한테? 80%가 의사에게 듣고 싶었다고 의료진이 알려줄 것을 원했지만 가족은 51%만이
의료진이 알려주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언제 알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말기암 환자 본인은 72%가 최대한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가족은 45%만 동의했대요. 빨리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이걸 빨리 알려주는 게 좋은지 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원래 죽음을 맞이할 때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뭔가 아쉬울까요? 안 아쉬울까요? 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원래 조금 진정되어서 죽음을 수용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원래는 정상적일까요? 원래는 급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전혀 못하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거 빼놓고는 정상이 뭐냐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5단계를 평균적으로 거친다 그러는데 심리가 처음에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정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아니라고. 근데 계속 긴 것 같아요? 아파요? 달라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화가 난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계속 화를 내면 생각해 보세요. 숟가락 들기도 힘든데 화 계속 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없어. 분노를 계속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타협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렇게 타협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진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 수용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심리의 변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이 시간을 빼앗는 것은 정말 안 좋은 행위예요. 마음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삶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의 주인공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실은 인권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면 가족과의 사이가 안 좋다니까요. 마음이 안 좋아요. 의욕이 생기고 배신감이 생기고 이렇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 못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서로 해결하고 가요. 죽음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뇌에 보면은 제일 깊은 뇌에 뭐가 있냐면 원신의 본능을 담당하는 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본능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고 싶어요. 혹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 보셨어요?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살아남은 생존자 의사 선생님이신데 살아남은 생존자가 개인이 그런 극악한 상황에 놓였을 때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 기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요, 본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속에서 생존이 걸려있는
여러 선택을 매일매일 직면하게 되는데, 그렇게 친구가 죽어가고 첫날 도착하자마자 100명 중에 90명이 곧바로 목욕탕으로 들어갔대요. 첫날 그냥 곧바로 90%가 자신의 생존,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인연된 친구들의 생존, 이것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살아남지 못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과 하늘에 떳떳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대요. 살아남은 사람들 전부 다 안 돼요. 본인들이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게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 전부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감정의 뿌리가 돼서 아주 강렬하게 감정을 지배해요.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배계급, 지배층을 쭉 놓고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생각들, 모든 것들의 가장 상위 카테고리에 뭐가 있는 거냐면 생존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 생존 본능 때문에 그냥 두려워요.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남의 죽음도. 남의 죽음을 직접 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생존 본능은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죽음이 두려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만 하고 모른 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의연하게 그들을 대처하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죽음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공통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공통 의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죽어감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죽음과 죽어감, 죽어감이라고 하는 건 죽어가는 과정, 임종체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종말체험이라고도 하고, 이런 다양한 언어로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것들은 전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죽어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학계에서 죽음학 책을 쓰신 분들은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쓰세요. 왜 그러냐면 가장 죽음을 많이 보잖아요. 그 중에서 엘리자베스 퀴를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린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 많이 접촉을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셔가지고 이 인형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셨대요. 약간 이렇게 비계처럼 생겼는데 이 비계를 이렇게 탁 펼치잖아요. 그러면은 나비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이런 애벌레 상태인데 죽음을 맞이하면 이렇게 이 애벌레가 고치를 탈피해가지고
나비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슬프게 그리고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항상 인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임종을 앞둔 아이들한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대요. 우리가 보면은 죽어감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제가 사자에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 수, 화, 풍, 공이 차례차례 붕괴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몸살 감기 걸렸을 때랑 아주 유사하다. 몸살 감기 딱 걸리면 처음에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나냐면 몸이 무거워져요. 땅바닥에 달라붙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라고 하는 이 지탱하는 힘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수의 요소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입이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아날 사람은 바싹바싹 마르면 물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은 이 지수화풍을 붙잡아주는 힘을 인도 말로 샹카라라고 하는데 이 샹카라의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붕괴되는 걸 다시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 힘은 붕괴돼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입은 물을 아무리 죽여줘도 끊임없이 말라가죠. 그러다가 화의 요소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입술이 파랗고 추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풍의 요소가 붕괴되면 이때 보통 이제 의학계에서는 임종선망이라고 하는 걸 봅니다. 임종선망, 이게 뭐냐면 보통 자신의 지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데리글러오는 현상이에요. 이제 조금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들은 검은 옷을 입고 와요. 네, 막 잡아 땡기고 그래요. 자꾸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저승사자를 보지 않더라도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신다든지 아니면 먼저 간 반려견이 맞이하러 온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온다든지 이런 현상을 겪게 돼요. 그게 의학계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선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게 왜 선망이 일어나냐면 풍의 요소, 호흡의 요소, 산소의 요소가 붕괴되기 시작을 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좀 적어져요. 그러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환상으로 치부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에게는 실제니까. 그래서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쭉 하다가 자꾸 옆을 봐. 허공을 자꾸 봐요. 그러다가 본인도 모르게 허공 보고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귀신같이 그 전까지 하던 말 딱 끊어진 그 말부터 다시 얘기해요. 그 중간 과정은 지금 없어. 임종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옆에 있어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돼요. 이런 걸 왜 알려드리냐면,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은, 누가 오셨냐고. 그리고 뭘 해주셔야 되냐면, 무서워하지 않도록. 비정상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원래 죽음을 맞이할 때 편안하게 가시게 하려고 데리러 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이게 풍의 요소가 붕괴되는 겁니다. 호스피스 의사 선생님이 죽어가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현상들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임상의학적으로만 설명하자면 임종의 단계부터 임종에 이르는 시간까지는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임종에 들어가기 며칠 전부터 먹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사나흘을 내리자고 잠깐 가족의 얼굴을 알아본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한다. 몸은 탈수 현상을 일으키고 분비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소변을 볼 수 없고 폐의 점액질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복부의 고통이 덜해지고 구토감도 없어지고 기침도 하지 않게 된다. 몸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말기 선망이 와서 정신이 산란해지는 일도 있는데 그럴 때 병원은 적절한 약을 쓰기도 한다. 대체적으로는 편안히 잠든 상태처럼 보인다. 그래도 가족이 애타게 부르면 눈물을 흘리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가족들은 환자의 손을 잡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종교음악을 틀어주거나 성경이나 경전의 구절을 들려주기도 한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수포음이라고 하는 호흡 소리가 들리는데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몸과 얼굴에 불수의 수축이 일어난다. 대소변이 나오지 않고 검은 눈동자는 커진다. 근육이 이완되고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려면요, 첫 번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실은요, 조력자가 태클을 걸지 않아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심리 변화. 당사자는 심리 변화가 차곡차곡 이루어지는데 옆에서 가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끝까지 가실 분을 못 가시게 하고 가실 분을 힘들게 하고 가실 분 혼란스럽게 하고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된다면 임종하시는 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왜 보면은 젊은이들이 빨리 죽으면 고생하다가 안타깝게 빨리 갔다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병에 걸린 거,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게 무슨 악업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질병과 악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질병과 악업은 상관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왜냐하면 우리가 길 가다 넘어지는 것도 요만큼은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간의 고통스러운 것도 이 악업하고 관계가 있는데 질병 걸리는 게 아예 관계는 없지 않지만 그것이 죄값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원래는 법률가가 되고 싶어 했대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밤에 천둥 번개가 너무 요란하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천둥 번개 친다고 무서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양심에 찔리는 게 있었겠죠. 다 큰 성인이 그거 너무 무서워서 약간 이상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런 이상 반응을 보일 그 정도면 뭔가 찔리는 게 있겠죠. 뭐라 그러셨냐면은 오늘 밤 저를 살려주시면 반드시 신을 섬기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살았어요. 이튿날. 그래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제가 됐답니다. 왜 보면 이 마틴 루터가 사실은 요즘 생각해 보면은 천둥 번개라고 하는 게 신의 징벌인가요? 자연현상인가요? 요즘엔 자연현상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모르니까 이 천둥 번개가 무서워야 무서워요. 무섭지. 요즘에는 그래도 보면은 번개 맞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피뢰침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데 예전에는 번개 맞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누가 가셨어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왜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미지.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신의 징벌이 아니라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터놓고 대화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